어머님, 도장 어디 있어요? 그 한마디가 평범한 노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배신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71살 전직 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의 극적인 반전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수면제를 늘리자는 녹음된 대화가 드러나며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노인학대의 실태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배신당한 노모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윤자는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71살의 몸으로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습관이었죠.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시절의 리듬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구나. 정윤자는 달력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둔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받은 정기 검진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작은 반찬 3가지.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후로는 식사가 더 간소해졌지만 선생님이었던 습관 그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겼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9시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정윤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지난번 검사에서 의사가 보인 미묘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정윤자님, 간호사의 호출에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주치의 김현수 의사는 모니터를 응시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2단계라면 이기 진단입니다. 세상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정윤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오랜 교직 생활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의사의 설명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윤자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정윤자는 의사에게 들은 진단 결과를 차분히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정윤자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어요.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어떤 동요도 없었던 것이 이상했죠. 저녁 무렵 며느리 서미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다고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내일 제가 댁에 들를게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윤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아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정윤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깊은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윤자는 결국 혼자라는 사실이 그날 밤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서미정이 정윤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과일 바구니와 보약까지 들고 온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어젯밤에 도윤 오빠랑 얘기 많이 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니 걱정 마세요. 서미정은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일을 씻어 정성스레 접시에 담는 모습까지 보이며 다정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정윤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했지만 병세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죠. 미정아,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다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그보다 저희가 걱정된 건 서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어머님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윤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병원비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내가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으니 의료보험은 잘 되어 있어. 재산이라 해봐야 이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지만 어머님 앞으로 치료받으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서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윤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건 안방 서랍에 있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서미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잠시 후 정윤자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서미정이 안방 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이는 것을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정윤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미정이 돌아간 후 정윤자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만진 흔적이 역력했죠. 정윤자는 서랍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다음 날 아침 정윤자는 아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어제 미정이가 다녀갔는데 내가 치료받는 동안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간병인요? 어머니, 미정이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미정이도 바쁠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직접 알아볼게. 통화를 마친 정윤자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며 아이들의 작은 거짓말도 간파했던 그 감각이 지금도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윤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동료 교사로 일하다 지금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친구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나 윤자야. 혹시 믿을 만한 간병인 좀 소개해 줄 수 있니? 간병인?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윤자는 친구에게 자신의 암 진단과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내 직감으로는 뭔가 이상해. 간병인을 고용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박영숙 씨라고 경력도 많고 세심한 사람이야. 통화를 마친 정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암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큰 시련인데 가족의 배신까지 의심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 무게보다 더 컸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윤자는 그날 밤 도장과 통장을 미리 만들어둔 비밀 장소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곳이었죠. 이제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숙이라는 간병인이 정윤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5살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정윤자 선생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소영 선생님께 소개받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윤자는 영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소영이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정윤자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그들을 관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암 진단을 받자마자 통장과 도장을 찾더군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영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윤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와 미니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증거 수집을 도울 수 있어요. 정윤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감시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그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부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해주세요. 다음 날 영숙은 공식적으로 정윤자의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이 사항으로 간병인은 환자의 상태를 매일 가족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정윤자의 제안으로 넣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한도윤이 방문했을 때 정윤자는 간병인 영숙을 소개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간병인을 구하셨어요? 저희가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이제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계약서에 써 있듯이 영숙 씨가 매일 내 상태를 너희에게 보고할 거야. 한도윤은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윤자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영숙은 일을 시작한 지 3일째부터 특이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써미정이 방문해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 한도윤이 어머니의 약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몰래 녹화되었어요. 선생님, 어제 저녁에 며느리 분이 다녀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서랍장과 옷장을 뒤지더군요. 정윤자는 영숙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정윤자의 집 거실에 설치한 작은 녹음기에 써미정과 한도윤의 대화가 담겼어요. 오빠, 어머님 수면제 용량을 늘려야 할 것 같아. 요즘 자꾸 깨어나서 우리가 뭐 하는지 살펴보잖아. 조심해. 너무 티나게 하면 의사들이 의심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간병인한테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말해뒀어. 그리고 명예 이전은 언제 진행해? 서류는 다 준비했어. 어머니가 정신이 흐릿할 때 사인만 받으면 돼. 녹음을 들은 정윤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토록 냉혹하게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정윤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정윤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체는 그의 마음처럼 불안정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나를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정윤자에게 김도현이라는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40 중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정윤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박영숙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어요. 정윤자는 암 진단 이후 자신의 가족들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과 영숙이 수집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대응보다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함정을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정이요? 네, 가짜 유언장과 재산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윤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가족에게 함정을 파는 일이 가슴 아팠지만
이미 들은 녹음 내용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다음 날 정윤자는 아들 한도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정윤자가 거실 테이블 위에 공증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도윤아, 나 암 투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이 병으로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둘까 해. 한도윤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그러나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반드시 완치되실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이 서류들은 내 아파트와 예금을 너에게 넘기는 내용이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내가 완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봐주면 그때 도장을 찍어줄게. 어때? 한도윤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정윤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영숙에게 말했어요. 보셨죠? 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에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윤자의 집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같이 한도윤과 서미정이 찾아와 정성껏 음식을 해주고 비싼 보약과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정윤자가 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면 밤새 옆에서 간호하는 척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어머님, 이 보약은 특별히 구하기 어려운 건데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꼭 드세요. 서미정은 매일 다른 종류의 보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영숙은 그 보약을 몰래 검사했습니다. 일부 보약에서는 정윤자의 처방 수면제보다 강한 성분이 발견되었죠. 선생님, 이 보약에 수면제가 섞여 있습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영숙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음식에 약을 타는 서미정의 모습, 정윤자가 잠든 틈을 타 서류를 뒤지는 한도윤의 행동,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한도윤은 정윤자에게 재산 이전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정성껏 모셔드렸잖아요. 그 서류, 언제쯤 확정할 수 있을까요? 정윤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 아들을 향했어요. 도윤아, 내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뭘 노렸는지 다 알아. 한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윤자는 서랍에서 영숙이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다 뭐지? 내 보약에 수면제를 탄 사진, 내가 잠든 사이 서류를 뒤지는 너희들. 이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니? 한도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도 있어. 어머니가 정신이 흐릿할 때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했지? 한도윤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윤자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한도윤이 황급히 집을 나간 후 정윤자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정윤자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정윤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그날 저녁 김도현 변호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정윤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두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켜봐야 해요. 아마도 곧 다시 접근할 겁니다. 예상대로 이틀 후 서미정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의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미정아,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하자. 내가 내 보약에 수면제를 탄 것도 알고 내가 잠든 사이 집안을 뒤진 것도 다 알아. 서미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못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상태론 혼자 살기 힘드시고 재산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윤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내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 의사 말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대. 서미정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말고 어머님을 돌볼 사람 없어요. 서미정이 떠난 후 영숙은 새로운 증거를 정윤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서미정의 휴대폰에서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영숙이 서미정의 휴대폰을 잠시 확보해 복사한 내용이었죠. 시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파트 상속받으면 바로 팔아서 제주도에 펜션 차릴 거야. 남편 회사도 망했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든 명예 이전은 받아내야 해. 메시지를 읽은 정윤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한도윤은 매달 회사 일이 잘 되고 있다며 자신을 안심시켰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영숙 씨, 도윤이가 정말 회사에서 잘린 건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달 전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도윤 씨 명의로 된 대출도 상당히 많고요. 정윤자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훨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속인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정윤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회사가 어려운 걸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거니?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미정이가 내 아내 탓만 하지 마라. 너도 공모자야. 정윤자의 단호한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아파트가 정말 필요해요. 빚쟁이들이 저희를 쫓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그만. 정윤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나가. 더 이상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겐 마지막 기회예요. 명의만 이전해 주시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한도윤이 떠난 후 정윤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윤자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끝까지 갈 거야. 법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김도현 변호사와 통화한 정윤자는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척하며 함정을 파기로 한 거예요. 이틀 후 정윤자는 한도윤과 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약하게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왔구나. 사실 내가 요즘 치료 때문에 예민해져서 너희 사정도 이해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전화 너머로 한도윤과 서미정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정윤자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정성껏 모실게요. 서미정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윤자는 약해진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살지. 너희가 고생할 바에 차라리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더구나. 이번 주말에 공증인을 불러 명예 이전하자. 한도윤과 서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남은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정윤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죠. 그래,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자. 공증인도 부를 테니.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정윤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정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아.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날 저녁 김도현 변호사가 방문해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경찰도 미리 연락해 토요일 상황에 대비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선생님께서 명예 이전을 거부하시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해요. 만약 협박이나 강압이 있다면 즉시 경찰이 개입할 겁니다. 정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영숙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서미정 씨의 부모님도 이 계획에 가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미정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지? 아파트 판 돈으로 제주도에 펜션 차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선생님의 보석함에 있는 보석들까지 노리고 있다고. 정윤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시집살이 시절 남편이 선물한 보석들, 평생 간직해온 추억의 물건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거죠. 영숙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그들에게 완전히 속았을 거야. 영숙은 정윤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정윤자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특별한 유언장도 봉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에게도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도윤과 서미정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죠? 정윤자는 약해 보이는 척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였어요. 괜찮다. 오늘만 이 일을 마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주자 공증인으로 위장한 김도현 변호사와 보조인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자님. 오늘 명예 이전 공증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한도윤과 서미정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공증 과정을 지켜봤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고 정윤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류는 정윤자님의 아파트와 예금을 아들 한도윤 씨에게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맞으십니까? 정윤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한도윤과 서미정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정윤자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윤자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진단서였어요. 이건 어제 받은 최신 검사 결과예요. 췌장암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도윤과 서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 하지만 그래도 명예 이전은. 정윤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명예 이전은 없어요. 난 앞으로도 오래 살 거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예요. 한도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서미정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정윤자는 침착하게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몸에 두르고 있던 담요를 벗어던지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 내가 언제 확실히 약속했니? 난 단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본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한도윤이 정윤자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당장 서명하세요. 우리 빚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 없어요. 정윤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협하는 거니? 내 어머니를? 바로 그때 써미정이 갑자기 정윤자의 팔을 잡아챘어요. 이제 그만 장난치세요.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서미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영숙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한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 중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도윤 씨, 써미정 씨, 2분을 노인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윤자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영숙이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2 사람이 내 약에 수면제를 타서 해치려 한 증거가 있어. 그리고 이 사진들은 써미정이 내 보약에 수면제를 타는 장면이지. 한도윤과 써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써미정이 먼저 항변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머님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경찰은 차분히 2 사람에게 권리를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도윤은 마지막까지 정윤자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인데. 정윤자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이 한도윤과 서미정을 데리고 나간 후 공증인 역할을 했던 김도연 변호사가 정윤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70년 동안 이렇게 가슴 아픈 결정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영숙이 정윤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정윤자는 봉투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오늘 공증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선생님의 뜻입니까? 정윤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진심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정윤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재산 중 일부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진정으로 나를 지켜준 사람 박영숙에게 남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내 생애의 마지막에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정윤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윤자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주치의 김현수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정 선생님, 최근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윤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져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 병원을 나온 정윤자는 영숙과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영숙 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내가 완치되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나 같은 노인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윤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제 내 가족이니까. 1년 후 화창한 봄날의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건물 앞에 정윤자와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픈이네요, 선생님. 영숙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윤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래, 드디어 시작이구나.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윤자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이사장님 축하합니다. 정윤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연단에 올라 첫 인사말을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노년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가족의 배신과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그 아픔을 겪었기에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윤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개소식을 마친 후 정윤자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도현 변호사도 자문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정윤자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하나둘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한편 한도윤과 서미정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노인 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한도윤은 3년, 서미정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윤자는 재판 과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해 가을 정윤자는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윤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윤자는 영숙에게 말했어요. 영숙 씨, 당신 딸에게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자고 전해줄래요?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자는 영숙의 딸 미나를 자신의 손녀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미나는 27살의 간호사로 바쁜 와중에도 종종 정윤자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윤자 이모의 완치를 축하해요. 미나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라는 호칭이 정윤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친 후 미나는 작은 선물 상자를 정윤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모,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열어보세요. 정윤자가 상자를 열자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나왔어요. 팔찌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구나. 고마워, 미나야. 정윤자는 팔찌를 손목에 차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정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윤자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잠시 멈췄어요. 그것은 재단 개소식 날 찍은 사진으로 정윤자와 영숙, 미나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심은 피보다 더 깊은 법이지. 정윤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침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햇살이 가득한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남은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정윤자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72살 그녀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영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윤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나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인생의 겨울에 찾아온 따뜻한 봄, 정윤자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